북한 라선 경제특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고위 간부들이 연쇄 실종되기 시작했는데요. 김정은 정권은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전면 중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라선 무역 담당 부위원장 리성호. 그는 어떻게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억 달러 실종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겪게 된 문명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 남자의 절망적인 탈출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북한 라선 경제특구 무역부위원장이었던 리성호입니다. 하루아침에 1억 달러가 사라지면서 제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교시를 따라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며 15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2024년 가을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전 8시,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경비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동료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위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뛰어와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라선 외화 보관소에서 달러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억 달러요? 그 돈은 중국 기업들이 미리 지불한 선불금이었습니다. 수산물 가공, 광물 수출, 관광 사업까지 모든 것에 미천이었죠.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평양 당중항에서였습니다. 리성호, 지금 당장 상황을 보고하라.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입니다만. 파악 중이라고? 1억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는데 파악 중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일로 누군가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북한에서 달러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김정은 체제의 권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후 2시, 김정은 동지의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찾아내라. 라선 경제특구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 아침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안부 차량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중국인들이 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5명의 중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장웨이였습니다. 다롄에서 온 수산업체 대표로 500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이었죠. 리성호.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 어디 있어? 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장 사장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장회의가 제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500만 달러가 하룻밤에 사라졌는데 진정하라고. 너희가 우리 돈 먹고 튀는 거 아니야? 그때 또 다른 중국인이 나섰습니다. 왕지엔이었습니다. 공장 건설에 5억 위안을 투자한 사업가였죠. 야, 이 새끼야. 왕지엔이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돈 당장 내놔. 안 그럼 오늘 여기서 죽는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중국인들도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함을 뒤엎고 컴퓨터를 박살내고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옆 사무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동료 리철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체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어도 당원이어도 간부여도 소용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떠난 후 사무실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우리가 자랑하던 주체 사상도 사회주의 제도도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라선 거리에서 중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돈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 그런데 그 돈마저 사라져버린 상황.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문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 1억 달러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 체제의 균열을 폭발시킨 기폭제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그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6시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조사단이었습니다. 리병철, 리영호, 리철민.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라선의 모든 간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사관이 아니라 처형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사에 협조하면 돼. 하지만 제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조사관들과 만난다는 건 이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간 저는 3명의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리병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성호, 15년간 너가 관리한 외화가 모두 어디 갔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는 단 한 달러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리영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1억 달러는 어떻게 사라진 거야? 하늘에서 날아간 거냐? 너 중국 놈들한테 뇌물 받았지?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당에만 충성해왔습니다. 그때 리철민이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충성? 충성하는 놈이 1억 달러를 날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체제가 망신당하는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실 따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리병철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리성호, 당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너는 반역자다. 인민의 재산을 훔친 도둑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순간 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반역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끝입니다. 본인은 물론 3대가 모두 멸문지화당합니다. 아내와 아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동지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리영호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증거는 이미 다 나왔어. 너 말고 누가 그 돈에 손댈 수 있겠어? 리철민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 부인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소. 알겠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고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사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에 맞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문합니다. 가족들도 같이 끌고 와서 앞에서 고문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하면 그걸 근거로 처형합니다. 저는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15년간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과장은 저를 보자 황급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김 부장은 아예 사무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위험한 사람과는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연루되어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도 친구들도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니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마치 저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욱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웃들까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아주머니들도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저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소문이 벌써 온 동네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리성우가 1억 달러를 훔쳤다고. 집에 들어서니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당신,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저는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소문 듣지 마. 모두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누가 그 1억 달러를 가져간 것일까? 혹시 김정은 정권의 고위층이 몰래 빼돌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중국 측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져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희생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진실보다 정치적 필요가 우선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보안부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밤 아니면 모레밤에는 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그리고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저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탈출. 이 지옥 같은 북한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탈출이라니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에는 지뢰밭과 철조망, 그리고 무자비한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탈출을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 밤부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선에서 중국까지는 두만강을 건너야 합니다. 한겨울에 강을 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리광수라는 밀수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중국산 담배와 술을 몰래 들여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친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리 형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리광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광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 정말 급해요. 도와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리광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리광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을 건드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경비병에게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리광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강변 갈대밭에서 만나요. 그 시간이 경비병들이 가장 방심하는 때예요. 하지만 성공 보장은 못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탈출의 기회를 잡았지만 동시에 가족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을 두고 탈출한다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죠. 하지만 저라도 살아서 나가야 이후에 그들을 구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왜 요즘 집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김일성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이 배지는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달고 다녀야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체제와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배지를 떼어내는 순간 마치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방에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돈 조금과 비상약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아내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꼭 다시 만나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매 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에도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경비초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경비병 2명이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 너 또 속임수 쓰냐? 아니야, 운이 좋은 거야. 그들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며 초소를 피해갔습니다. 손과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리광수가 갈대밭에서 나타났습니다. 왔군요. 그의 목소리도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이 차가워요. 옷을 다 벗고 머리 위로 들어야 해요. 그리고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갔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뒤에는 죽음이, 앞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순찰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와 리광수는 물속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한데 개가 왜 이렇게 짖지? 그냥 들짐승 때문일 거야.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광수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북쪽을 돌아보니 어둠뿐이었지만 남쪽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김일성 배지를 떼고 체제와 결별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후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젖은 옷은 바람에 얼어버렸습니다. 리광수와 헤어진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추적의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첫날 밤은 버려진 헛간에서 보냈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집더미가 있었고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발자국을 지워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추적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로 눈 위에 발자국을 긁어내고 다른 길로 돌아서 흔적을 감춰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극도의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밭에서 얼어붙은 배추잎을 뜯어먹었지만 속이 쓰려 토해냈습니다. 물은 웅덩이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서 마셨습니다. 문명인의 삶에서 동물 같은 생존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공안 차량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풀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에서 내린 공안들이 중국어로 무언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차가 떠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흘째, 저는 조선족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김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친숙한 냄새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민족의 냄새,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족들 중에도 북한 당국에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을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집이 안전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뜰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정겨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옥년이라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으니 그동안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저를 보며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저는 할머니에게 제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1억 달러 실종 사건과 희생양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행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10,000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올 때 가져온 돈은 몇십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쉬면서 방법을 찾아봐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저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옷을 주었고 상처난 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브로커가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경우도 있대요. 한국 가서 정착금 받으면 갚으면 돼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뭘. 빨리 한국 가서 새로운 삶 살아요. 브로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와 아들이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북한에 남았다면 저는 확실히 죽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서 나가면 나중에 가족들을 구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김철수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한국까지 무사히 보내드릴게요. 대신 한국 도착 후 1년 내에 $10,000를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서슴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작별할 때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꼭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할머니는 제 손에 위안화 500원과 낡은 외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한국 가서 꼭 성공하고요. 저는 그렇게 장옥년 할머니와 이별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민족에 인간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북한 체제가 만든 증오와 분열보다 인간의 따뜻함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무국적의 도피자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희망의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브로커 김철수와 함께 시작한 목숨을 건 여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공항 규모에 먼저 넋을 잃었습니다. 북한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하늘처럼 높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한반도의 나라인가?
북한과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입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거부당하면 어쩌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떡하지? 김정은 정권의 추정령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2명이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재훈, 이도현 조사관이었습니다. 리성호 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정중한 대우였습니다. 북한의 조사관들은 권력자였고 피조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사실로 가는 길에도 계속 배려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물부터 드세요. 의자가 불편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저는 이런 대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감히 의자에 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서 고개 숙이고 벌벌 떨며 대답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재훈 조사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라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억 달러 실종 사건, 희생양으로 몰린 상황, 중국인들의 폭행, 조사관들의 협박, 북한 체제의 무자비함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중간중간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이도현 조사관의 눈에는 진짜 동정과 이해가 가득했습니다. 북한의 조사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 온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는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 각종 나물, 계란말이,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김정일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 한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한재훈 조사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였던 저도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명절에나 가능한 음식들이에요.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북한 간부들도 그 정도밖에 못 먹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은과 극소수 최고 위층을 제외하면 모두 배고픈 상황입니다. 저 같은 부위원장도 쌀밥을 매일 먹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충격받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민에게도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데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굶는다는 현실을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울면서 밥을 먹는 것을 보고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한마디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빨리 먹고 조사받아. 이런 식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한 개인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후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리성호 씨, 이제 법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한재훈 조사관의 이 말에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법은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였습니다. 법은 김정은을 위해 존재했고 개인은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법이 개인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탈북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겁니까? 제가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을 때 이도현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그것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개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 연좌제로 고통받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북한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증언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의 부패상, 간부들의 생활상, 주민들의 굶주림, 체제의 모순들. 감추고 싶었던 치부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때로 분노하고 때로 안타까워하며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틀간의 조사가 끝나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꿈꾸며 사는 사람들. 이제 정말 자유구나. 저는 속으로 감격했습니다. 1억 달러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무자비한 체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나라에 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맛본 불고기 한 조각의 감동.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는 느낌, 보호받는 안전감, 인간다운 대우의 맛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였던 저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문명의 맛이었습니다. 차창 밖 대한민국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겨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탈북민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하나원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하나원이라는 애칭이 더 친숙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건물, 넓은 교실, 현대적인 시설들. 북한의 그 어떤 교육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리현수라는 황해도 출신 농민이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었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간부셨다니까 좋았겠어요. 리현수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을 게 뭐가 있어. 결국 다 거짓말이었잖아. 첫 번째 수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사 최미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정부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정부를 욕해도 되나요? 한 탈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는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기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도 놀라웠습니다. 매일 반찬이 6가지씩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고기, 계란찜,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오금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우리나라 명절보다 나아. 매일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였던 저도 이런 대우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 화장실과 침대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위급 간부들만 누릴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탈북민 모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권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교육 시간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처음 잡아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컴퓨터 화면 너머에서 미국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한다니.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 수업도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이야기.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금의 자유를 얻었어요. 최미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교육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어요. 능력 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북한에서 배운 자본주의에 대한 악마화된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라구나. 국가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비판하세요. 그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예요. 북한에서는 절대 복종만 강요했는데 여기서는 비판을 권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사회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수료증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더 이상 체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구나. 하나원에서의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로 살았던 제가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통제 없는 교육, 비판을 허용하는 사회,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자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한 후 드디어 서울에서의 진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정세라 씨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타워였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거대한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와, 이게 다 진짜구나.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세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이제 성호 씨 것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거대한 도시의 일원이 된 것일까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정말 제 것일까요? 첫 번째 충격은 스마트폰 앱으로 치킨을 시켜본 것이었습니다. 정세라 씨가 보여준 대로 화면을 터치하니 신기하게도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정말로 치킨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배달원 남도윤 씨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 주문하신 거죠? 맛있게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배달원이 고객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남도윤 씨가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아, 감사하다니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런 문화 충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열고 있다는 것부터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다니. 라면 코너에서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십 가지의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라면, 짜장라면, 해물라면, 치즈라면. 북한에서는 라면 자체가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아무거나 골라서 드세요. 정세라 씨의 말에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강변 산책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정세라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죠. 여가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당과 수령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대형마트에서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 세계의 과일과 식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망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최고 지도자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일반 사람들이 사 먹는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정세라 씨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 드세요. 저는 망고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과일 하나가 북한에서는 꿈의 과일이었는데 병원에서의 경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의사도 당의 간부였고 환자는 그저 치료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험 시스템이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픈 것도 죄가 아닌 사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도 신기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 이렇게 큰 교통 시스템이 있다니. 북한에서는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 그것도 선전용에 가까웠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북한 기준으로는 완전한 기적이라는 것을. 24시간 편의점, 자유로운 인터넷, 다양한 음식, 친절한 서비스.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들이 감시와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자유의 상징이라는 것을. 각각의 불빛 뒤에는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치범 수용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공개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꿈만 같다.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1억 달러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악몽이 이렇게 아름다운 꿈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현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로 살았던 제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는 매일이었습니다. 불빛은 감시가 아니라 안전함이고 시민들의 웃음소리는 진짜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어느 날 정세라 씨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심장이에요. 정세라 씨의 설명을 들으며 광장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상 주변에는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에요. 정세라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동상 주변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은 신기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김일성 동상 주변은 절대 금지 구역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광장 한쪽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세라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위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시위라는 것은 반역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왜 안 잡아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정세라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평화적 시위가 법으로 보장돼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위대 옆으로 지나가는데 한 외국인이 감탄하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다카하시 유키였습니다. 한국 정말 자유롭네요. 이런 시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탈북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정세라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제 한국 시민이 되신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 시민이 된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광장을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선에서 무역부위원장이었던 리성호는 이미 죽었습니다. 1억 달러 실종 사건으로 희생양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서 체제와 함께 강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유를 아는 사람, 인권을 존중받는 사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김일성 배지를 떼어내던 그날 밤부터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저는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체제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의 변화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광화문광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세종대왕 동상도 주변 건물들도 모든 것이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들이 바로 희망이구나. 감시와 통제의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망의 빛을 향해 걸어온 제 인생.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1억 달러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악몽부터 광화문에서 시민으로 거듭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빛을 향해 걸어온 것이 맞다고. 그리고 이 빛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북한에서 라선 무역부위원장이었던 리성호는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리성호는 빛 속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광화문 불빛 아래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도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체제 탈출을 넘어 정체성 탈출까지 이뤄낸 오늘. 저는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빛을 향해 걷는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